어, 저 원래 준비했던 교재보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교재가 지금 복사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면 금방 다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뉴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나간 광고문 가운데 이제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기독교 계통의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시고 그러시고 이제 3달 내지 짧게는 3주의 과정을 거쳐서 나가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가실 때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기록하는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은 신앙이 꽃을 필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면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가면서 뉴라이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뉴라이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입문 단계가 있고 중급, 고급 단계가 있고요. 고급 단계는 이제 입문 단계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단계가 입문 단계고, 구체적으로 이제 8개의 스킬을 훈련하셔서 그 8개의 스킬이 이제 몸에 익힐 때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고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중심의 이제 수업 일정이 되겠고요. 중급은 말 그대로 이제 그보다 좀 고급적인 단계로서 좀 더 복잡하게 초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심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급 과정은 이제 대학원 과정이죠. 그래서 상급까지 마치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으로 편입해서 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학원 과정이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초급 단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아마 요구가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희 프랙티스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책도 많이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지만 성격상 여기는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 다르지는 않겠고요. 여러분의 호기심만 일으키고 아마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6절의 말씀이 거기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저희 계속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모임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신비롭다, 신묘막측하다, 그런 이제 느낌들을 좀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어떤 그 생각에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과 경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가 박경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유고 시집이죠. 딸이 모아서 낸 시집입니다. 근데 그 시집 가운데
모순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모순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은 어떠한 불도 다 꺼버리고 불은 어떠한 물도 다 말려버린다. 절대적 이 상극의 틈새에서 물과 불이라는 절대적 이 상극의 틈새에서 절대적 이 상극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절묘한 질서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라는 절대적 상극이 있는데 이 절대적 상극의 틈새에서 이 절대적 상극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절묘한 질서란 단어를 써요. 절묘한 질서, 얼마나 신비로운 질서인가 그런 표현이겠죠. 초나라 무기상이 말하기를 나의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는다. 다시 말하기를 나의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는다. 한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창이 당신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기상의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흥미롭죠? 무기상의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굳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사람 또 삶, 관계, 존재한다는 그 모든 것이 이런 모순성에 걸려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세상에는 결론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결론 없다. 우주 그 어디에도 결론은 없다. 결론은 삼라만상의 끝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인생 살면서 결론 짓지 마라 그런 얘기죠. 결론 짓지 마라. 우리는 계속 하나의 어느 결론을 향한 하나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난 우리는 계속 과정 중에 있다. 그 과정을 결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결론은 삼라만상의 끝, 죽음, 끝을 의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 만물의 상극의 긴장 속에서 존재한다. 뭐 쉽게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상극의 긴장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극의 긴장 사이에서 또 여기서 보면은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 같이 배우는 사람 분의 이 상극의 긴장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그런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지식인들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곧잘 논쟁에 끌고 나오는 모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모순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 중간에 얘기, 끝에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그 말 자체에 서로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 끊임없이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곧잘 논쟁에 끌고 나오는 모순, 방어와 공격을 경험한 용어이지만 그 자신이 모순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흙이라는 자연의 일부와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가 함께 얽히 설켜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모순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살아야 할 삶 사이에 끊임없는 그 긴장,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또 살아있게 하고 계속 발전하게 하는 하나의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는 게다가 절망감을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가 한계라는 인간이 그 모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아주 뚜렷한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 그런 면에서 겸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배움성이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죽는 순간까지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인종 예배 드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또 일주일 동안 회생하셔서 많은 입신의 경험을 하시면서 첫 번째 입신하실 때 제가 옆에 있었었는데 눈을 뜨면서 저 얼굴을 보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노목사 그러면서 뭐 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경험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너무나 단호하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의 배움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고 그다음에 개방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을 걸어가야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나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숲이라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린 큰 그림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 같은 작은 그림을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또 새롭게 꽃을 피워야 할 부분은 피워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비록 나무에서 시작해도 숲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무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자기 성장과 자기 성찰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합리적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영어로 보면 reasonable faith라고 얘기하는 이 합리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새 용어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는 변증적인 믿음. 누가 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21세기에 이 문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의 세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그보다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그 온전한 삶을 살려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좀 일치를 해야 돼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불일치를 하면은 계속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의지를 세우지만 그런 의지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의식의 세계에서 의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와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렇지 그랬어 라고 동의가 돼야 돼요. 우리 의식의 영역이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 그 뜻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가야지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내 의식의 세계에서 다시는 무의식의 세계 계속 거부를 하면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삶의 무의식의 변화와 또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의식의 세계에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 믿음에도 구체적인 그런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믿음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함께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이론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첫 장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꼭 여러분에게 실제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큼만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첫 번째 시작되는 게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전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둘 사이의 역학, 어떤 역동성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리라는 것을 이제 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리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연구인데 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노벨 물리상을 받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이제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일이 저 일이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이렇게 될 때 아마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A도 사실이고 B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A가 B가 되는데 그 과정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세워요. 그 이론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환경이죠.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실험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론대로 실험의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것, 물리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노벨 물리상은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실험실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낼 수 있고 그것을 그 이론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이론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적을 인정해서 노벨 물리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이제 노벨 물리상 그러면 우리 되게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노벨 물리상이 2사람을 받는 경우 있고 또 3사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한 사람은 이론과 한 사람은 실험과 한 사람은 실제 일상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규명한 사람, 이 3사람이 한꺼번에 받는 거죠. 안타깝게 이론가가 먼저 죽었으면 2분만 받는 거고 안타깝게 또 실험가도 죽었으면 1분만 받는 거겠죠. 그럴 정도로 물리는 매우 정확합니다.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학문 중에 가장 정확한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수학 다음에 물리죠. 왜냐하면 수학의 근거에서도 물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학문보다 비교적 그래도 저희가 이거는 내가 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문이 물리학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먼저 좀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또 하나 이해하실 것이요. 물리학으로 인생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뒤에 가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물리학이 그런 신빙성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리학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뭐 지능과 지식이 부족해서 어렵다기보다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우리 문화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그 배우고 습득된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과 지금 여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너무 상이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려워하죠. 근데 사실 2가지 부분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론 실험 과학자가 있고 응용 과학자가 있는데 응용 과학자는 그런 이론과 실험과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렇게 발견해낸 이 순수 과학자죠.
이 순수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의 물건을 만드는 데 쓴다든가, 그다음에 사람을 고치는 데 쓴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응용 과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순수 과학자의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 영역도 아니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발견하는 것을 각자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구나. 이건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이니까, 엄청난 정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내가 살고자 하는 삶에 유익하게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히 1단계에서는 거의 다 응용입니다. 응용과학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현재 물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검증된 내용들을 우리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담의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과 연결돼서 어떻게 해서 접목해서 좀 달리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변화를 추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느 하나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래봤자 쓸 줄만 하면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이런 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저는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비과학적인 얘기는 안 하니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좀 물리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냥 일단은 아멘 그렇게 꿀꺽 받아들이시고 쓰는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으면 제가 책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첫째,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은요, 일단 이제 이 개념부터 시작이 돼야 할, 모든 것은 입자와 그 다음에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게요.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입자라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제 덩어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파동, 그렇게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본다면 저는 여러분의 입자로 존재하고 여러분도 저한테 입자로 존재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이게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동이 없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죠. 나의 소위 얘기해서 제가 말을 좀 크게 할 때와 말을 작게 할 때와, 잘 들리세요? 뒤에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와 뒤에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의 차이냐? 저 에너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우리 삶에 파동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컴퓨터에서 제 방에서 여기서 뭐를 컴퓨터를 켜놓고 인쇄를 해야 돼. 인쇄기는 저기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클릭을 했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무슨 선이 없잖아요. 무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로 전달이 된 거예요? 파동이라는 에너지로 전달이 된 겁니다. 엄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게 위성으로 갔다가 위성에서 또 여러분 핸드폰으로 가면 여러분 손소리에 따르릉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까지 이 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인데 벌써 간 거예요. 여러분 통화하다 보면 거의 여러분 음성 말을 하는 거고 상대가 듣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거는 입자라면 불가능해요. 덩어리라면 불가능하죠.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이런 엄연한 입자와 파동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만 하나만 이해해도 완전히 세상이 달리 보일 텐데, 우리는 이 엄연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세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말 놀랍게 깨닫고 이걸 좀 어느 정도 활용만 할 수 있어도 저는 또 다른 세상이 전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과학계에서 빛이라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이 빛이라는 것도, 이 빛도 이런 입자와 알갱이와 그리고 에너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얘기고, 그냥 그랬어요. 뭐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인가 아닌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지를 탓하시면 돼요. 그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면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비교적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흔히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그런 공식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질량과 에너지 등가 법칙.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에너지죠.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는데, 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물질은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인데, 이 상관관계성은 빛의 속도에 제곱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물질이 이런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물질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상호성을 얘기를 하죠. 뭐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우리가 맨날 쓰는 뭐 핵발전, 핵발전이라는 것은 다 이 원리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우라늄이라는 그런 물질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은 이미 다 핵폭탄, 핵발전 다 이 원리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그럼 그다음 믿어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가 고민하셔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됐지? 그거는 순수 과학자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무슨 과학자 수준을 나오면 된다고요? 응용과학자 수준에.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쉽게 얘기해서 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흔히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중의학에서 얘기하는 몸과 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빨리 아셔야죠. 더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과 또는 정신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우리의 몸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빨리 알아야겠죠. 이렇게 쓴다면은 이건 순수 과학자의 수준에 여기까지 공식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핵발전소라든가 뭐 이 정도 선으로 적용을 시키시다면은 이제 이건 우리가 응용 과학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물리학이라는 것은요, 그 전에 과학이라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9세기부터 사실 17세기부터 서서히 발전되더니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이 시작하면서 아인슈타인에 와갖고는 이제 이런 물질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 상호 관계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부분만 다루는 새로운 물리학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 다루는 새로운 물리학을 양자역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만 다루는 물리학을 이제 뉴턴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턴 물리학을 현대 와서는 옛날 거라서 보존 물리학이라고 얘기하고, 양자 물리학을 지금 와서는 현대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현대역학 또는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이 두 개를 함께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그 뉴턴 물리학, 또 한쪽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물리학,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과 불, 절대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물과 불의 관계와 같아. 뉴턴의 물리학,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은 물과 불의 관계가 같이 지금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나 엄연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물과 불의 이 절대적 상극의 틈에서 물과 불의 이 절대적 상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지금 관찰하고 연구하는 수준에만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쪽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쪽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얘기하든가 혼이라고 얘기하든가,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로 보든가 둘을 보든가 이쪽 영역은 사실 여기에 엄청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 이제 과학의 시대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한참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건 뭐냐면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얘기한 이 뉴턴의 물리학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소위 그 영혼의 세계라든가 또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다 미신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장양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부딪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발을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제 문화적 환경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은 너무 쉽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삶들을 저희가 신앙의 삶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 세상의 많은 얘기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양자 역학이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두 가지 물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는 서양의 물리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되게 이런 거예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뜻밖의 얘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 그러면은 이거 왜 일어났나? 궁금하잖아요. 왜 일어났나?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아내서 나름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예측하고 그것을 그래도 막 방법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사실은 자연과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과학이 종교였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이 철학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철학이 그 자리를 갖겠다 이거죠. 그놈이 그놈인데 어쨌든 간에 철학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철학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이런 용어예요.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철학이 쓰는 용어가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형이하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눈에 보이는 것.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피직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그렇게 형이상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메타 피직스라는 용어를 써요.
메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월이라는 뜻이니까 이 피직스라는 것은 여러분 피지컬이라는 단어 받았잖아요. 피지컬. 예.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것.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직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메타피직스는 그걸 넘어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갖고 형 이상학과 형 이학으로 나누고 대개 이제 요 부분을요. 요 부분은 나중에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피직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흔히 순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필라소피가 담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둘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철학이 시작할 때는 둘을 다 갖고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둘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갖게 되고 이때부터 벌써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긴장과 갈등이 계속 싸움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둘과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16세기에서 16세기, 17세기 넘어오면서 얘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도 종교도 다 이제 흔히 아류로 가게 되고 16, 17, 18, 19, 20세기 올라오면서 과학이 모든 것에 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데서 꼽힌 게 여기에서 나온 게 흔히 이제 고전 물리학으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힘을 가했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변하더라, 어떻게 운동을 하더라. 이것만 연구한 것이 고전 물리학인 뉴턴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 말에 초에 들어와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서히 그거 틀렸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분자가 있고 분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가 있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다. 여기까지 원자까지 배웠어. 그런데 뉴턴의 이론은 다 여기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원자를 보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자보다 아주 작은 것들. 마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자보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새 양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퀀텀이라고 얘기하는 양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자라는 것과 양자라는 게 크기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양자를 마치 크기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1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양자의 크기라고 얘기한다면 이 원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하냐면 지구야, 지구 그냥. 그러니까는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동전 하나와 지구 하나에. 여기까지 동전, 지구 크기가 그런 양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동전 하나의 크기야. 지구에 비한. 엄청난 차이야.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것을 구성하는데 이 양자가 원자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분자, 그 다음에 물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 원자라는 것을 구성하는 양자가 이 뉴턴의 물리학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단절이 일어나서 이것만 따로, 이 세계만 따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여기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얘기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제 이 원자 아래 단위를 원자보다 작다 해서 원자 단위라고 얘기했는데 원자보다 작은 원자 단위의 이 양자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물리의 법칙이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계성, 그리고 그것이 원자, 세포, 우리 몸까지, 우리 장기, 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세계를 규명해냈는데 그 물리학을 이제 우리가 양자들의 그 움직임이라고 해서 역학, 그렇게 얘기해요. 양자들은 아주 에너지 덩어리를 얘기해요. 물체가 에너지 덩어리를 얘기하고 역학이라고 얘기하면은 물리학으로 얘기해서 이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양자 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이쪽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좀 골치 아픈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얘기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서히 뒤에 가서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이 크기가 여기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야구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체야.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라고 얘기하는 아원자예요. 그러니까는 원자보다 작은 단위의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다. 근데 그저 하나 전자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해도 물체는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하고 쳐도 반사만 나오지 이 물체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구공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하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는 또 다르게 움직여. 이 크기에 따라서 이게 원자 단위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단위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원자 단위냐에 따라서 내가 라고 얘기한다든가 내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거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고 이 세계만 연구하는 것이 이제 뉴턴 물리학이라는 고전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세계라든가 감성의 세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진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령님이라든가 영적인 일의 역사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양자역학의 영역이다. 그 정도는 저희가 빨리 또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재 이쪽에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 양자역학 보면 이쪽에 B의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양자역학은요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지금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가장 그중에 우리 삶에 접목해서 특별히 의학이라는 관점, 치료라는 관점에서 또는 심리학인 관점에서 가장 잘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양자 역학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의 양자역학입니다. 봄이 왔죠? 그래서 봄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봄의 양자역학은 현재 나와 있는 양자역학 여러 이론 가운데 지금 의학기계, 그 다음에 상담, 정신치료에 다 접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저희가 집중한다는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붐의 그 양자역학 이론에 의하면 거기에 A, 입자와 파동 그리고 양자란 얘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은 몸과 마음은 파동의 공명에 의해 연결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C,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D, 그 다음에 양자 얽힘과 비국지성의 법칙, 이 용어들이 좀 나와요. 비국지성의 법칙. 이것만 빨리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되게 이제 입자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뭐든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붐은 이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보다 근원적인 에너지를 이제 양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요거를 더 넘은 것, 그래서 초양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 그것은 뭐냐면 정보장, 활성 정보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활성 정보장, 이렇게 구별했다는 게 이게 지금 데이비드 붐의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파동은 양자장, 이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양자장, 그건 더 초양자장, 활성 정보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 근원적인 에너지 있다는 거. 그 옆에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러시아의 마트리오시카 인형 그림이 있죠. 그래서 하나 벗기면 또 안에 뭐가 있고 하나 벗기면 또 하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거 벗기면 또 이거 있고 이거 벗기면 또 초양장이, 이거 벗기면 또 활성 정보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아직은 가장 밑바닥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근원 에너지. 근원 에너지. 이 근원 에너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몰라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3쪽의 그림이 나와 있죠. 3쪽의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몸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있어. 이 몸의 세계가 있고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이 몸의 세계에 파동이 있고 다시 여기 또 파동이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 밑에 뭐 양자장이 있고요. 또 이 밑에 또 양자장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면 그 밑에는 이 양자장이 함께, 이 초양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류되다가 함께 만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활성 정보장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그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근원이 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몸, 마음, 근원이 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의 양자장이 있고 마음의 양자장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그 양자장을 초월한 초양자장이 있고 그걸 넘어가는 양자장, 통합하는 양자장이 그 밑에 더 깊은 곳에 활성 정보장이라는 것이 있다. 아직 그 활성 정보장을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3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좀 흥미있게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몸과 마음, 파동의 공명에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림을 둘로 나눴어요. 왼쪽의 그림은 몸이고 한 사람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양자장이고 초양자장의 영역이라는, 이쪽과 이쪽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몸에도 영향을 주고 마음에도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마음의 반영이고 마음은 몸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와 같이 같은 건데 한쪽으로 보면은 몸이고 한쪽으로 보면은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이라는 이분법적에서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마음 관리가 곧 뭘 관리할 거면요? 몸 관리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뭐의 관리예요? 마음의 관리다.
아마 여러분 금방 아실 거야. 여성분들은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은 기분이 멀쩡했던 기분이 굉장히 이제 그냥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마음에 힘들었던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달라지면은 당연히 우리 정신 세계도 정서적인 세계도 달라진다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은 거의 먹는 것만 관심을 갖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고요. 운동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마음 관리라는 거. 마음 관리를 하려면은 또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역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못해 몸과 마음 이제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 양자 포텐셜이 진동으로 여러분 공명기 있죠? 공명기 이렇게 그 말굽 자서 이렇게 하면서 땡 치면 이쪽도 땡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초양자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양자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몸에도 쭉 하고 마음에도 몸에도 같이 공명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러면 양자 포텐셜이라고 얘기하지 이 초양자장의 영역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그전에는 그냥 몸을 관리한다 따로 갔고 마음을 관리한다 따로 갔는데 이제는 초양자장의 영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뭐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단지 이제는 몸과 마음 정도가 아니라 초양자장까지 우리 관심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시에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이상한 물리학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상한 물리학이냐. 양자 물리학자들이 소위 사랑의 물리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 DNA 실험이라는 게 하나 유명한 실험이 나옵니다.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글렌 라인이라는 분이 한 실험이고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 글렌 라인의 인체 DNA 파동은 사랑의 파동과 유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DNA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몸의 단백질, 우리 몸체를 구성하는 그 근본이 DNA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알잖아요. DNA가 있는데 DNA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나선처럼 구조로 엮어져 있죠. 근데 이제 단백질을 형성하려면 그 이중 구조가 풀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DNA가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는데 이 DNA가 하나 풀려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DNA가 이렇게 풀려서 여기에 다른 것이 붙어 똑같은 것을 복제내게 될 때 이제 RNA라는 것이 또 나오고요. 이 RNA에 여러 가지 물체가 붙여서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몸체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다못해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려면 이게 풀려야 돼요. 이 RNA 구조가 DNA 구조가 풀려야 돼. 이게 감겨 있는 동안은 그런 것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실험이 글렌 라인의 유명한 실험이 뭐냐면 그 단백질 DNA를 추출해서 실험실 안에 집어넣고요.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바깥에서 관찰하시는 분이 그 RNA를 보면서 참 이쁘게 생겼다. 참 이쁘다. 고맙다. 네가 우리의 생명이라니. 계속 그런 마음과 혼자 중얼중얼 거렸더니 DNA 고리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러면 절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실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 양자 물리학을 생물학에 적용시킨 사람들을 양자 생물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자 생물학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실험을 해내면서 결론 내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에너지의 생명을 있게 하는 근원 에너지라고 하는 초양자장은 그는 사랑이라는 것이다라는 걸 결론 내립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본 같은 사람은 과학자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모든 근원의 에너지를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런 거예요. 하얀색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하얀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까만색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떤 모순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순은 뭔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얀 것에 물의 반대 불, 서로 상극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려면요 사랑의 반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반대는 성경 요한일서 4장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아직도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느 자매가 그래요. 설교를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자매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다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자매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제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드디어 부딪힌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영적인 생활 모든 것의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이제 빨리 알아야 될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과 또 사회가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을 줘서 불안감을 일으켜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젖어 들어갔고요. 참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주 멀쩡하고 맑게 자랐던 사람이요. 굉장히 끊임없이 위협감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든가 그런 환경에 만나면 그 사람 망가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하나 참 충격적인 분 중에 아이들이 IQ가 170이 다 넘는 애들이에요. 강남에 사는 애인데 공부를 했고 과외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신구전문대학교, 지금은 무슨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니까 신구전문대학교밖에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강남권에서 그렇게 머리 좋은 애가. 문제는 뭐냐면 그 아빠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그 인격장애, 심각한 인격장애자예요. 하다못해 얼마나 그 분위기를 위협감으로 불어넣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공격주로 바뀌는지 사람들이 절절절매. 이 아내 되시면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었는데 바보 멍충이가 됐어. 흥미로운 것은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발견하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공부 못하는 게 단지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예로 뭐냐면 그 집에 강아지가 있어. 개가 있는데 그 개는 그 집 주인 남편이 애들 아빠가 올 때가 되면은 벌써 알아채고 침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댄다든가 그것부터 벌써 아는 것 같아, 걔가. 그리고 침대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그 사람이 출근할 때까지 절대 안 나와요. 밥도 안 먹어.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거나 먹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가잖아요. 끈을 해갖고 이제 대소변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면 이 개가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쓰러진다는 게 개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에 제가 그 뒤에 얘기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에는 갔거든요. 두려움, 공포심,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 악은 말 그대로 악이에요. 두려움이 악입니다. 두려움, 공포감, 불안,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사회적인 차원이든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악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선악의 이런 윤리적인 도덕관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악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 몸의 전개장. 여러분, 몸도, 몸에서 특정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거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니까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 밑에 이제 양자의 얽힘과 비국지성의 법칙이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과제물을 보시면 다 나오는 건데, 뒤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양자의 얽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얽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있거나 내가 이름을 알고 있거나 얼굴을 알고 있거나 이렇게 볼 때 아는 사람이다. 만났던 사람이다. 그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는 남이 아니라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하고 자식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뭘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상대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불안하면 우리 자식들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항상 쫓기는 마음이면 우리 자식도 항상 뭔가 쫓기는 거. 내가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식도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뭔지 모르게 내가 지금 여러분 강의 끝나고 만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럼 전화 걸어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미국 위튼 대학교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제가 맡았던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 A가 그날 제가 전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보통 다른 애들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기도 들어가면서 점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잠을 자기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간이지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전화를 받으면서 제 전화를 받으면 깜짝 놀라갖고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뭘 전화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약을 앞에 놔두고 마치 직전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유서같이 고맙다 이걸 쓰고 있었던 그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연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자의 원칙에서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마음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안 아파요? 아프죠. 안 봐도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서로 얼굴을 알고 아마 들어올 때 뉴라이프 하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얽혀있는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것이 너나 우리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자체가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식 보러 용기가 왜 없냐, 왜 용기가 없냐 얘기하지 마시고 아마 그런 부모가 용기가 없는 걸 거예요. 나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부터. 그것이 서양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칙이고요. 3쪽을 밑에 보시면 동양 물리학에서는 이미 얘기했어요. 동양의 물리학에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 서양 물리학처럼 한 건 아니니까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상호 관계성에 대한 얘기, 보이는 것들의 관계성, 보이지 않는 세계가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물리학이라고 얘기한다면 동양의 물리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양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양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음과 양이 서로 충돌하면서 물질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 태극, 음양, 그 다음에 음양의 충돌의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이 동양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음과 양의 충돌에 의해서 실제로 보이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돌보는데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그 설명이 나왔죠. 4쪽에 이기론에 대한 이 원리할 때 그 리자고 기는 에너지기 때문에 기자인데 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인 리의 세계와 그 다음에 주관적인 세계인 기의 세계, 특별히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마음의 세계 그리고 두 세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선과 악이 형성이 된다. 거기에 그런 얘기에서 성리학이란 나오는데 성리학은 이기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물에 부여된 리, 절대적인 것, 모든 인간이면 이 인간의 공통적인 리가 있어요. 그 리를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할 때 성자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공통적인,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것.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인간이지만 또 같은 건 아니잖아.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그 차이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의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주관성을 얘기하고 리는 객관성을 얘기하니까 객관적으로 성에 있어서는 인간이라는 본성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본성이 활성화되는 그 차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의 차이다. 에너지의 차이다. 마음의 차이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물을 구성하는 기에는 맑음과 탁함, 온전함과 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 존재마다 선악의 정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적인 다 통틀어서 그냥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라. 에너지를 잘 관리하라. 기를 잘 관리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 와서는 동양과 서양의 소위 과학이란 영역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한 마음도 가져야겠죠. 난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뭐가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들이 응용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응용양자역학의 영향은 트랜지스터 여러분 사고가 있는 반도체 있죠. 반도체는 다 양자역학의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반도체 안 쓰는 데가 있나요? 그 반도체 들어가면 다 양자역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노역학이라는 것도 다 이 양자역학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고, 뭐 우리가 쓰고 있는 GPS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뭐 하여간 뭐 현대 그 미국에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의 지금 그 70%는 다 양자역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주 딴 세계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응용근신경학이라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응용근신경학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고유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에너지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나와 있는 그림, 그냥 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천사, 너는 천사다라고 얘기할 때 고맙다, 미안해요,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너 정말 예뻐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얼렸을 때 나오는 결정체의 구조, 그 다음에 너는 악마다, 망할 놈이다, 하지 못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형성되는 결정체 구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은 각자 말마다 고유한 에너지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말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생각도, 내 안에 돌아다니는 말들도 좀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말은요,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에게 말은 뭐 동물도 영향을 받지만 말은 동물한테, 여러분이 애완견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완견한테 어떤 말을 던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실험해보면 아세요. 망할 놈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되나. 망할 놈은 계속해서 그러면 안 나올까요? 침대 밑에서 정신바가지가 없어갖고 아무데나 질질 오줌 싸고 똥 싸고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창조지만 말은 동시에 인간에게 축복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과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밥 또는 콩나물 키우기 과제물. 이거 반드시 과제물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얘기에 그냥 했던 실험이거든요. 그냥 작은 그릇에 그 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그냥 밥 한 덩어리 놓고 좀 거리를 두고요. 한쪽은 뭐 3개 하셔도 좋아. 3개를 놓도 좋고, 하나는 사랑한다, 볼 때마다 고맙다,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하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고 막 욕을 하고 싶은 욕, 누구한테 하고 싶은 욕 다 거기다 하세요. 누구한테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의 말 다 저기 있잖아요. 여기 무관심해. 이 2개가 일주일 사이에 어떤 곰팡이가 피는지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돼요. 그걸 찍어 보셔야 돼요. 사진으로. 그게 과제물이야. 다 보여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그 실험은 한 달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찍고, 그 다음에 또 찍고 계속해서. 왜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래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더 좀 진지하게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서 동시에 그 과제물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뭐냐면 그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키우는 거 있잖아요. 콩나물 2개 해놓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한쪽에는 또 망할 놈, 뭐 이런 형식으로 계속 얘기할 때 콩나물이 어떻게 피나서 한번 보세요. 뿌리가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자라나. 양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양파 하나 꽂아놓고 양파 자라는 모습을 보도, 양파 있잖아요. 컵에다 놓고 그다음에 양파 올려놓고 뭐든지 하여간 우리는 작은 실험,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만 증명해요. 이론이 아닌 실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제물을 아시고 양파를 키우시고, 뭐 부부가 오신 분들은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2분이 같이 하셔도 돼. 그냥 좀 더 세게 들어가겠죠. 2분이 하면은 2배로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만 붙여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혼동하지 않게 망할 놈, 저주받을 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쪽에 놔두고, 그래 한 다음에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을 여기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정말 감정을 쏟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시고 찍어오시고 얘기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뒤에 과제물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다시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생물학이 양자 역학에서 나온 생물학이 양자 생물학이고요. 엄청난 실험이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접목해서 사람 치유하는 데 쓰는 것이 양자의학이라는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원하는 것은요, 서로를 변화시키는데 관계에 변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관계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변하고 우리 관계가 변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얻더라도요 인생 반이 바뀐다고 생각하실 때 말하지 않고도 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목표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보지 않고도 변화시킬 수 있어. 보지 않고도. 뭐 전통적 현상에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통적 현상을 얘기한다면 성경의 흙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모와 순, 절대적 상극의 틈새에서 이 절대적 상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 숨을 쉰다는 것, 그 얼마나 절묘한 질서인가, 그런 얘기에 벌써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우리가 봤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 좀 잘 아시는 분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거, 입자적인 것이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 안에 새겼어요. 성령님 마음. 근데 우리는 양쪽을 다 살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야 된다,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말씀의 언약과 성령님 사이에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양세계를 보면 동양의 정신세계 그렇게 얘기할 때 정기신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정은 뭐냐면 몸을 얘기해요. 동양에서 정은 몸을 얘기하고요. 기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신은 이제 마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죠. 이 안에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동양도 오래전부터 정기신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도 보면은 과학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몸과 에너지와 근원 에너지와 마음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해왔다는 거. 전인적 치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전인적 치유와 건강을 얘기하니까 모든 배우는 과정에 몸과 마음과 어떤 초월적인 영성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